어머니, 15억이나 있으셨으면서 우리한텐 왜 숨기셨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요양원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돈을 혼자 숨기셨다고요? 막내는 아예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엄마 자식이 맞긴 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의 자식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돈을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이야기를 다룬 시니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박순자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쓰라린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난 뒤 저는 이 두 손으로 돈을 벌고 밥을 차리고 잠도 못 자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자식들은 제가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실이죠? 큰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가 말이냐?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막내딸이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던졌습니다. 이거요, 이게 뭐냐고요? 통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 넣어둔 절대 누구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 알아요. 제발 솔직히 좀 말씀하세요. 둘째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내 집을 뒤졌구나. 그랬어요. 제게 단 한 푼도 쓰지 않던 이 자식들이 이제 와서 내 재산을 탐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남들은 다들 퇴근하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째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고 안부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괜히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를 펼쳐보았죠. 그게 바로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장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게 앞에서 지나치려던 복권 가게 주인이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장 사봐요. 왠지 오늘 당첨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웃고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게 주인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그런 걸 해봤다고. 그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던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냥 한 장 샀어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산 복권이었는데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첨 번호가 하나씩 맞아 떨어지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니겠지. 설마.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눈을 비비고 또 비볐어요. 그런데 틀림없었어요. 1등 당첨이었습니다. 15억 원. 숨이 턱 막혔어요. 아이고야.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방 안을 허둥지둥 걸어 다녔습니다.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돈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걸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거짓말하며 몇 천만 원씩 빌려갔던 일. 둘째 딸이 남편 체면 세운다고 명품백을 사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던 일. 막내가 병원을 차린다며 제게 엄마 빌려주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했던 일. 이제까지 저는 늘 자식들에게 돈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해줄게 하며 다 퍼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제가 외롭다고 하면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세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이런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을 알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돈이 있는 늙은 여자가 되겠지요. 돈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돈을 주면 또 가져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 그 후 저는 복권 당첨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새벽마다 가게에 나가고 장사를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어요. 하지만 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평범하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해줄래요? 나 지금 중요한 전화하는 거 안 보여요?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보태줘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들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말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돈 있어. 너희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더는 제 자식이 아닐 겁니다.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돈을 쥐고도 자식들을 돕지 않는 구두쇠야. 제가 돈을 주면 엄마, 이것도 더 줄 수 있잖아. 결국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꼭꼭 숨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돈을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집에 좀 들어가 봐도 돼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옛날 물건도 좀 볼 겸. 이상했습니다. 평생 저희 집에 관심도 없던 애가 갑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둘째 딸은 갑자기 연락을 자주 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다며 몇 달씩 얼굴도 안 보이던 애가 이렇게 연락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막내는 툭 하면 찾아왔어요. 엄마, 오랜만에 집 좀 치워드릴게요. 엄마, 요즘 건강 괜찮아요? 저는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놈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누군가 제 방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장이 열려 있고 장롱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과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때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냉정한 얼굴로 제 앞에 통장을 던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엄마? 둘째 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돈을 혼자 숨기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병원 개원할 때 어렵다고 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그들의 눈빛은 제가 알던 자식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15억이 생겼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았어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엄마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돈을 가진 여자일 뿐이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이거 어떻게 안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향해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을 혼자 숨긴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린 엄마 자식이에요. 엄마는 우릴 못 믿어요?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뻔했어요. 그들은 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진 흔적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평생 정성 들여 갖고 온 집에서 내 물건이, 내 삶이, 내 재산이 함부로 뒤져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무엇보다 그런 짓을 한 게 내 자식들이라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대화 좀 하자니까요. 그냥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무슨 대화를 더 해?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 돈을 그냥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죠. 솔직히 엄마가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쓸 일도 없잖아요. 한순간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 이놈들은 내 돈을 노리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대놓고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날 저녁, 자식들이 다시 모였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죠. 뭐, 그냥 미리 상속하는 게 나아요. 엄마가 살아 계실 때 나눠주면 세금도 덜 내고 깔끔하잖아요. 이 돈을 엄마 혼자 갖고 있으면 뭐해요? 차라리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게 낫죠. 둘째 딸이 한숨을 쉬며 거들었어요. 엄마, 솔직히 우리한테 미리 주는 게 더 나아요. 언제까지 이걸 숨길 건데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든 거. 큰오빠 사업도 어렵고, 저도 애들 교육비 장난 아니고, 막내는 병원 차린다고 빚까지 졌고, 근데 엄마는 그 돈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막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하잖아요. 15억이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엄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나는 천천히 자식들을 둘러봤어요. 이들이 정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이들에게 가족이란 돈을 나눌 대상일 뿐이겠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이 돈을 원하니? 자식들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우리 엄마를 믿어요. 엄마가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마지막 선택을 들을 준비는 됐겠지? 자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이제야 자신들의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난 이 돈을 너희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엄마. 장난치는 거 아니죠? 나는 조용히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돈은 이미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길 준비가 끝났어. 엄마. 지금 누구한테 넘겼는데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사람에게.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죠? 엄마.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이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 설마. 둘째 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혹시 그 요양원 간호사 그 여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게 줬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요? 큰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를 꼬드긴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바보예요? 속은 거라고요. 둘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가 아닌 남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맞아요? 막내는 화가 나서 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 요즘 이상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난리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엄마. 이거 말이 안 돼요.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해야겠어요. 법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저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해봐라. 이미 모든 서류는 정리됐으니까. 큰아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요? 우리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해요. 우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대꾸했어요.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순간 방 안은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딸이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웠어요?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가고는 갚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놈. 둘째 딸. 자식 교육비 핑계로 늘 돈을 요구하면서도 내가 힘들어할 땐 외면했던 계집애. 막내.
명품 가방 하나 살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던 애새끼. 그리고 그토록 돈이 급했으면서도 내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거야.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니까 우습다. 엄마,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도 잘할게요. 이제라도 변할게요. 저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그 기회는 이미 줬고 너희가 버렸어. 큰아들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엄마,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해봐라. 나도 후회 안 하니까. 그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엄마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돈을 빼앗기게 된 원망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이게 내 자식들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그 순간 막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버릴 거냐고요?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난리를 지켜봤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엄마한테 정 다 끊고 살겠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날 챙긴 적이라도 있었냐? 이제 와서 정을 끊는다고? 웃기네. 큰아들은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변호사 사무실이요. 네, 가능한 한 빨리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해라. 내 변호사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 순간 둘째 딸이 흐느끼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가야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너희는 날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있었냐?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그리고 너희가 버렸어. 막내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봐요. 그 여자한테 돈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그 아이는 날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다. 엄마, 그거 착각이에요. 그 여자가 엄마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겠어요? 딱 봐도 돈 때문이잖아요. 큰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 여자한테 당한 거라니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세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아이들은 정말 돈 때문에만 내 앞에 서 있었던 거라는 걸. 엄마, 우리 정말 잘할게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뭐하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을 보여준 적이 있었냐? 그 순간 셋째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엄마,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법적 대응 진행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도록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해봐라. 하지만 난 후회 안 하니까. 그 말과 함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은 건 이제 이기적인 자식들과 그들이 벌일 추악한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도 자식들의 고함과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내 등 뒤를 따라왔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요. 엄마,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요. 엄마, 듣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긴 복도를 걸어나가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내게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팠을 때 병원에 와준 적도 없었고 명절마다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돈을 보태주지 못하면 은근히 짜증을 냈고 손주들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니 기회를 달라니?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천천히 요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이 유산 분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알아서 하라 하세요. 난 이미 변호사님과 모든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어머님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겠지.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동안 제 자식들이 날 어떻게 대해왔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내 서랍을 뒤지던 날, 딸이 내 통장을 몰래 들고 가서 잔액을 확인했던 날, 며느리들이 모여서 나 몰래 보험 서류를 뒤적이던 날,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변호사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일뿐이었어요. 며칠 뒤 자식들이 내 방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과 달리 훨씬 다급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 다 같이 얘기 좀 해요. 솔직히 우리도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대로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얘기해봐요. 나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왜? 엄마, 우리도 정말 미안해요. 솔직히 그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도 맞고,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다시 화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봐버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15억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족이 중요해졌냐? 엄마, 제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세요. 우린 진짜 엄마를 걱정해서. 그럼 왜 내가 아플 땐 걱정 안 했니? 나는 그들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라도 먼저 찾아온 적 있냐? 내가 요양원에서 힘들어할 때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한 적 있냐? 자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엄마라고 부르면서 찾아온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눈에 보이는 건 나냐? 아니면 내 돈이냐? 솔직히 대답해봐라. 그 순간 막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돈 많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챙겼겠죠. 그 말을 듣고 나머지 자식들은 막내를 말렸어요. 야, 조용히 해. 너 미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나 그렇지.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우리 이제라도 잘할게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날 한 번 버렸어. 그 말과 함께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릴 차례야. 자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나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문을 닫고 나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요양원 창문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 분노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색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원장님이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깥에 자녀분들이 와 있는데요. 이번엔 변호사까지 데려왔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까지 대동했나 보군요. 예! 많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좋아, 만나보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자마자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 옆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어머님, 자녀분들이 제기한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소송? 네.
자녀분들께서 어머님의 재산이 부당하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결국 이 방법까지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날 법정으로 끌고 갈 생각이냐? 그렇게까지 하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부당하게 판단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럼 묻겠다. 언제부터 내 판단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니면 요양원에 버려졌을 때?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한 푼 아쉬워 본 적 없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 돈을 탐내면서 언제부턴가 나를 ATM 기계로만 보기 시작했어. 내가 15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너희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는 똑똑히 봤다. 그리고 그런 애들에게 내 돈을 줄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자. 누가 더 부당한지 가려보자고.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동안은 어쩌면 내가 무조건 참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결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첫 번째 발언을 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현재 고령이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거액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증여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가 15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을 쓰려 하니까 갑자기 내 정신이 흐려졌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내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자녀분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곧이어 요양원의 원장이 증언대로 나왔어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어머님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독서를 하고 신문을 읽으며 또렷한 사고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탐내며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자식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 결코 질 수 없다는 거려. 자식들의 변호사는 급하게 태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는 어머님께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영향 아래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특정 간호사와 과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수연이를 끌어들이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걱정. 나는 피식 웃으며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걱정을 그렇게 했더라?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아니면 요양원에 처음 왔을 때? 자식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재판장님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요양원의 기록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날, 첫째 아들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전화를 끊음. 둘째 딸은 아이들 학원 상담이 있어서 못 간다며 방문 거부. 막내는 출장 중이라며 연락 두절. 이후 명절 포함.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이 기록을 보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자식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줄 알았고 저희도 생업이 바빠서. 생업이 바쁘다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러 다닐 시간은 있었잖아.
해외여행 다닐 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엄마, 병문안 갈 시간은 없었다. 둘째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나는 재판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보셨죠? 이 아이들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요. 단지 돈을 탐내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효도를 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조용히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재산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님께서 외로워 보였고 진심으로 챙겨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이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재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어머님의 재산은 피고 측 수연이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며 원고 측 자녀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자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엄마인데!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재판은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은 것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데도 자식들은 끝까지 소란을 피웠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이건 사기예요. 그 간호사가 엄마를 속인 거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들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이제 내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나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는 조용히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내 곁에 있잖니.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그들을 보고 단번에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을 뒤지고 내 재산을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법적으로 싸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요양원의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리 엄마, 아직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법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재산을 넘긴 게 정당한 절차였는지 다시 조사해야 해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걸까? 나는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이제는 이 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때야. 나는 변호사와 만나 내 재산을 일정 부분 사회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수연이와 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은 또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산을 기부한다고요? 우린 뭐가 됩니까? 이럴 거면 왜 나왔어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내가 준 사랑을 돈으로만 계산했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자식들은 끝까지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내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피보다 진한 인연. 나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녀도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나는 다시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으며, 그렇게 저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걸 저는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15억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숨긴 것도
결국 그들이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돈 앞에서 부모를 버린 사람이 되었고 결국 돈 때문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아이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은 단 한순간도 돈으로 계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조건 없이 돌봐줬고 저 역시 그녀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자식들은 끝까지 저를 원망했고 심지어 법적으로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라는 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